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오후 3시쯤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을 조금 이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뉴스를 보니까 조국의 회고록이 아주 장안에 화제가 되어 있네요. 조국하고 이준석이가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국의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00배 사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해서 아마 이것이 상당한 파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친노파와 골수 친문파와 또 약간의 온건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더불어민주당의 분당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준석의 등장, 파문도 국민의힘의 분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약간의 애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한마디 코멘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나경원, 주호영 그리고 뭐 홍문표, 조경태 네 사람이 지금 연대에서 붙은 셈이 되어 있는데, 본인들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조경태 의원과 홍문표 의원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도 빠지고, 그리고 그 정도의 지지도를 가지고 앞으로 뭐 한 일주일 사이에 그것을 극적으로 올릴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이고, 그리고 경선을 하는 걸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경선에서도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요. 제가 옛날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위원장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으로 보자면 당선권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분위기와 메시지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지금 오히려 빠지는 것이 더 명예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주호영, 나경원 두 분은 앞으로 좀 더 해봐야죠. 해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명분상으로 조금 불리한 것은 주호영 의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잘하고, 제가 대구에 갈 때마다 저에게 참 친절하게 잘 해주고, 얼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드렸구나. 개인에게만 얘기했는데, 대구에 갈 때 한 번 이 주호영 의원이 저에게 수성호텔에 예약을 시켜가지고, 수성호텔 201호가 박 대통령이 항상 머물다가 가시던 장소였대요. 그래서 그냥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딱 박 대통령이 쓰던 침구, 가구, 사진이 그대로 있는 데예요. 그런데 그 수성호텔 호텔 사장이 저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서 박정희 대통령 주무시던 데에서 한번 자겠느냐. 좋습니다. 내가 그거 자겠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하고 밥을 먹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실컷 부르다가 그걸 갔는데, 주호영은 악담을 좀 하자면 재미있는 악담인데, 그 사람은 마이크를 잡으면 한 20자리를 계속 지 혼자 불러요. 그래서 하다 내가 인내가 고개, 야 주여 니 너무한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뺏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마이크가 그저 공목이 부족하면 군가까지 부르는 사람입니다. 상당히 재미있고 서민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조원의 장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경상도가 되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호영 의원이 이번에 대표 경선에서 나경원 쪽으로 밀어주고 빠질 수 있는 명분입니다. 그래서 그거 잘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까지 이준석하고 뭐 비슷비슷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복불복이라고 다 해버릴 삼자가 대결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호영 의원이 명예롭게 양보하면
후세에 그 이름이 빛날 것입니다. 이건 내 국민의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격려의 발언으로 한마디 합니다. 오전에 제가 제가 재판받았던 얘기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박찬종 변호사, 장제원 변호사가 몇 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대법원에 갔을 때 4인 이제 재판부인데, 재판장이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4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나머지 3사람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과는 뻔합니다. 제 죄목 내용이라는 건 뻔한 내용인데 다만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파기환송을 해서 그냥 저에게 무혐의나 혹은 뭐 벌금 한 100만 원 때릴 줄 알았는데 저에게 집행유예 2년이라는 가혹한 형벌을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형벌 내용에 8천억을 이 건희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무슨 뭐 밀거래가 있었겠죠. 당시에 이학수라는 삼성의 비서실장이 아마 그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아는데, 무슨 약간 그 법률상의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잘 처분해 주는 조건으로 사회에 환원한다는 뜻에서 8천억을 기증한 건데, 문제는 이 8천억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받은 것처럼 좋아하고, 그걸 그거 가지고 사회 환원을 시키면 적당하게 무슨 뭐 어디 기증을 한다거나 뭐 건설하는데 그걸 보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특별하게 관리하라고 해서 당시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이걸 특별 관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명숙 국무총리 이전에 당시에 이해찬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이해찬 의원이 좀 재수가 없어서 근데 그래서 마침 그때 뭐 3.1절인가 뭔가 돼가지고 골프 치는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허무하게 그냥 총리직을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임이 한명수 의원이 총리가 됐는데, 제가 당시에 그 이해찬의 형님이 되는 이혜진인가 하는 분이 삼성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은 이해찬 의원 총리하고 좀 잘 협조를 하기 위해서 이혜진 형을 이 기획의 어떤 책임자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혜진 형제가 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해찬 의원이 저를 자기 명의를 회석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김경재가 둘이가 뭐 해먹을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그걸 한명숙으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한명숙의 문제입니다. 삼성 무슨 뭐 꿈나무 장학재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름은 삼성인데 거기에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가 전부 친노계층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차치고 퍼주고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월간 조선의 그 보도에 따르면 발족후 한 1년인가 사이에 돈을 빼간 걸 보니까 뭐 박원순 시장도 7천만 원인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친노파들이 38억인가 7억인가를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친노파들의 못자리로 생각했던 것 같아. 고기만 일어나고 낚시해서 하나씩 빼가는 식으로.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됐죠. 그러니까 삼성이 그것에 대한 영국권을 주장을 해가지고 거기 이사님, 뭐 이사장이 이런 사람을 또 삼성 쪽으로 다 돌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삼성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친노파들이 굉장히 격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하고 거래하면 안 된다. 그런 안가품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감옥소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아닌가 하고 짐작을 해봅니다. 아무튼
막판에 대법원에 기각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하자면 마지막 대법원에 상고를 할 때 전직 대법관을 지낸 아주 고명한 변호사, 저도 잘 아는 변호사예요. 그 양반이 뭐 이건 뭐 무조건 다시 파기환송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고 의견서 하나 쓰면. 그리고 뭐 돈을 그동안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을 한 1,000단위 넘는 돈을 미리 주고 또 뭐 나중에 이길 경우에 또 나머지 2분의 1을 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뭐 한 20페이지 정도, 한 10몇 페이지 정도의 의견서를 써서 보냈는데 기각하고 돼서 제가 그냥 집행유예를 받게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새삼스럽게 하는 얘기는 그 당사자인 전직 대법관 변호사가 그 사건이 벌어지고 저하고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한때 교회도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저한테 아유 미안합니다 하는 전화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놈도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있습니다만은 법관들의 어떤 윤리성, 도덕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아들놈에게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끝날 때 반드시 의뢰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잃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요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서 태극기 세력이 무슨 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극우 세력이 뭘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극우가 무슨 뜻입니까? 극렬한 우익이라는 뜻인데, 그래, 극우의 특징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극우라는 것은 옛날 반공청년단 이런 것을 상상하시는 모양인데, 그냥 무찌르자 오랑캐 해갖고 그냥 소위 좌익이나 이런 사람 무조건 찔러 죽이고, 또 좌익들은 대창 가지고 또 이쪽 하고, 그런 시절에 극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극우라고 모으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 경제를 지키고 자본주의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미 동맹을 지키고,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이라는 건 옛날 이승만 박사가 하신 말씀인데, 요새는 기독교 입국이라고 하면 다른 종교가 서운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정광 목사에게도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이거 기독교 입국이라기보다는 종교의 자유로 바꿉시다. 그거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종교의 자유가, 북한에는 종교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우리 태극기 부대가 왜 극우입니까? 상대할 수도 없는 극우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극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침에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씨에게 제가 몇 마디 하면서 빠진 것을 한두 마디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무슨 국정원 댓글 사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뭐 틀리지 않을 겁니다. 틀리면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댓글 사건 때문에 좀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대전 고검으로 좌천을 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좀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박영수 변호사가 특검이 돼가지고 옛날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윤석열에게 접촉을 해서 야, 너 이 일 좀 하지 않을래? 이렇게 설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 하나가, 당시에 민주노총이 윤석열 검사를 수사 책임자로 만들라고 추천을 했어요. 참 기이한 일이죠. 아니 어떻게 민주노총에 윤석열 검사를 딱 꼬집었을까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내밀한 어떤 교류가 있었나? 어떤 소위 말하는 내통 같은 것이 있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수사팀장이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사팀장으로서 했던 게 JTBC에서 했던 태블릿 PC 있죠? 거기에 10여 가지의 중요한 혐의가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 혐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정말 이 박통, 약칭해서 박통 이거 지독한 사람이구나. 나도 당시에 그 옆에서 일을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이런 것을 해? 제가 그렇게 느꼈으니까 많은 사람도 그렇게 느꼈겠죠. 그래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전부 허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윤석열 수사팀장 검사가 그 관계자된 보사부 장관 이런 사람에게 야, 왜 사서 고생하느냐 뭐 하느냐 하고 그 결론을 유도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사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본인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겠지만 결국 박근혜라는 사람을 마녀 사냥하는데 앞잡이한 사람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혐의에 대해서 30년의 구형을 때리는 데에서 그 지나칠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이걸 풀어라. 이거 풀지 않으면 당신 뭐든지 못한다. 지금 조국의 뭐 시간인가 뭐 해가지고 일부 조국의 친문 세력으로부터는 지지를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국 개인에게 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조롱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근데 조국의 그 혐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지금 강남의 서초, 강남 뭐 압구정동 이런 데에 사는 좀 잘 사는 집안의 아주머니들, 주부들, 자식들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인터넷 갖고 무슨 증명서 만드는 거 무슨 음악 경연대 같은 거 급조해 갖고 뭐 1등상 특상 이런 거 만드는 거 외국에 가서 뭐 어디 가는 거 별거 다 있어요. 상상하지도 못한 거에 한 5, 60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직접 강남에는 그런 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증명서 하나 만드는데 돈 얼마 준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부부로서는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속되면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이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본인이 됐고 특히 조국 변호사가 그 SNS를 통해서 얼마나 근사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생겼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아직도 조국도 진짜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국 흑서도 있지만 조국 백서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큰 뜻을 가지고 대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로서는 그 하찮다면 대단히 하찮은 사건 가지고 자기의 큰 뜻이 뭉개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억울하겠죠. 그러나 조국에게도 개인적으로 권고하자면 철저하게 사죄해요. 철저하게 사과를 하면 나는 조국에게도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나는 요새 어디 가서 농담 삼아 친구들에게 조국이가 하는 것이 하나 확실한 게 있더라. 뭐냐 그러니까 재판정에 들락거리면서 걷는 걸음 하나만큼 씩씩하고 아주 솔직하고 말을 잘하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이가 젊지 않냐. 지금 50몇 살 먹은 사람이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반성하고 쓰라린 반성을 국민에게 보이면 조국에도 인간적으로서 정치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논리 영역에서 윤석열 씨가 아무리 그때 망나니 짓을 하고 망나니 짓 칼질하는 게 마녀 사냥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받침이 되는 자기의 직원과 사제와 고해성사가 있다면 나는 윤석열에게 장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좋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나라에 인물이 너무 없어요. 인물이 너무 없어.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가서 막 박수 받으면서 들어간다고 해서 만약에 이준석 군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나이가 36이나 먹었는데 이준석 씨가 대표가 된다면 이준석은 아무래도 당연히 유승민에게 관심이 갈 거 아닙니까? 미확인 정보입니다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거 했다든가 하버드 들어갈 때
그 추천서를 유승민 씨가 써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상당히 끈끈하다고. 그러니까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거기 가서 적당하게 원오브 댐이 돼가 적당하게 경선해가 적당히 져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맹호 출리모 자수로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원래 그 호랑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웅크리고 있죠. 최근에 들어간 홍준표도 있고 안철수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지를 과감하게 쇄신하는 것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윤석열 개인에게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혁명당을 만드는데 지지하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출발이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나온 겁니다. 현재로 봐서 국민의힘은 적당하게 캠페인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지고 제2정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적당하게 1당, 재수가 좋으면 아니면 2당을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요새 유행한 것처럼 적당히 야합해갖고 개헌도 하고 내각제도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어긋난다 해서 그것도 취소하고, 이런 식의 그 행패를 부리려고 하는 인상이 강합니다. 요새 많이 유행하는 광해군 시대의 그 정쟁 여러분이 잘 아시죠? 광해군이 나중에 청나라와 망해가는 명나라 사이에서 후금의 이 우길충선하는 이 기세 때문에 적당하게 균형 외교를 타려고 애를 썼는데, 이 썩어 빠진 중신들은 제조지은이라고 해서 명나라에서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것 때문에 이 광해군을 자꾸 엉뚱하게 몰아가지고, 광해군을 지지했던 사람이 북인이에요. 수가 적어요. 근데 여기는 서인이죠. 서인이 작당을 해가지고, 나중에 노론소론이 됩니다만, 서인이 작당을 해가지고 왕을 드러내요. 자기들이 모략해서.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이 그런 옛날에 중신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 그런 행태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후보를 내고 어쩌고 한다고 할지라도 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반드시 단일화합니다. 반드시 단일화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아마 창당대회에서도 선언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단일화하면 정식으로 토론하고 디베이트하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유세하고 해가지고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 1%라도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만약에 지면 우리가 승복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문재인 독재가 다시 탄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역사적 명제에 순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그 아까운 인재의 재질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이가 탄핵파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뭘 한다는 것은 아마 윤석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선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가 안타까워서 한두 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감하면서 저도 감옥소를 몇 번 들락거렸습니다만, 감옥에서의 하루라는 것은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 박근혜의 고뇌와 좌절과 그 슬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게 이 나라 언론도 박근혜 사면하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재용이는 곧 사면될 겁니다. 백신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할 겁니다. 근데 이재용과 박정희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고심은 이재용은 해줘야 되겠는데, 이거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 따로 뛰려면 욕먹을 거 아니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의힘은 뭐 하는 거예요? 박근혜, 이재용을 동시에 사면하고 석방하라, 이런 얘기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조국, 백선이, 흑선이 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참 조선민족, 한민족 너무 한심하고 하는 그 좌괴감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문하시고 크게 발언해 주셔서 시대를 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